Gucci gang, Gucci gang. I could have my Gucci.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가수들이 스스로 구찌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찌갱의 조회수는 무려 11억 회고 가수 중에는 활동명이 구찌 메인인 사람도 있죠. 구찌에서 브랜드 100주년을 맞아서 가사에 구찌가 들어간 노래 몇 개가 있는지를 자체 조사도 진행했었는데요. 무려 22,000개를 넘길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구찌라는 브랜드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이런 구찌가 망했다는 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구찌를 보유한 케링그룹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여기는 시장 자체가 불경기인 이유도 있지만은 같은 기간에 에르메스와 LVMH는 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확실히 캐릭만 위중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구찌는 왜 혼자서 시장에 외면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에루샤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구찌가 왜 혼자 나락을 가는 중인지, 그리고 구찌와 에루샤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예견된 구찌의 몰락입니다. Gucci doesn't belong in a mall. It belongs in a museum. 명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인 구찌. 이 회사가 왜 부진에 빠졌는지 알려면 구찌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구찌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명성은 20세기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찌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러나 80년대부터는 그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브랜드 경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까지 무리한 확장을 했고, 라이선스 제품들도 대거 출시하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졌었죠. 이때는 진짜 구찌 짝퉁도 많았었고 별의별 제품들의 구찌 로고가 박혀서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풍비박산 났었습니다. 이건 수익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나타나는 럭셔리 산업의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명품 산업에서는 이 부분의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994년 구찌는 이 문제를 디자이너를 기용해서 해결합니다. 당시 패션계의 스타 디자이너였던 톰 포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혔던 거죠. 구찌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톰 포드가 당시의 트렌드를 이끌면서 구찌를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원하는 브랜드로 만들어냈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구찌가 퍼진 게 바로 이 시점부터죠. 그렇게 톰 포드는 구찌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뒤에 2004년에 떠났고, 그 뒤에는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를 이끌다가 2015년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들여오면서 구찌는 또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죠. 미켈레는 구찌의 로고를 크고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화려한 무늬와 문양들을 쓰면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구찌는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젊고 멋지고 화려한 브랜드로 재탄생했죠. 미켈레가 이끈 구찌의 상징이 바로 이 WG 이니셜이 들어간 벨트입니다. 뭐든지 크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인기의 원동력이었죠. 또한 디즈니나 노스페이스와의 콜라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 덕분에 구찌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젊고 열정적인 느낌의 브랜드로 럭셔리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었죠. 자,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구찌는 폭탄을 맞아버립니다. 주목받으려고 구찌의 스타일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놨더니 거리두기의 시작으로 로고의 노출이 적어졌죠. 게다가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던 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팬데믹이 구찌의 강점을 무력화했던 거죠. 게다가 지금은 중국의 불경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구찌의 주 소비층은 아시아 지역의 젊은 청년들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비율이 높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전 세계 명품 매출의 3분의 1은 중국인들에게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요즘 중국 경기가 침체되니까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명품들에 비해 왜 유독 구찌만 타격이 컸을까요? 일단 구찌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연매출의 35%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추정되는데 확실히 LVMH나 에르메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죠. 중국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과는 가격의 차이가 커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불경기가 와도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을 사는데 보통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청년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럭셔리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구찌의 주 타겟이 젊은 층인 것을 생각해보면 피해가 컸던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22년에 구찌 부활의 주역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찌를 힙한 브랜드로 만들고 또 다른 전성기로 이끌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회사를 떠난 거죠.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크고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을 유행시켰지만 럭셔리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용한 럭셔리나 올드머니 룩같이 크고 화려한 로고가 아니라 조용하고 절제된 럭셔리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구찌도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임명하고 전보단 덜 화려한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 구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90년대 구찌의 위기는 톰 포드에게 정권을 줘서 반등에 성공했고, 또 미켈레가 있던 당시에도 그 사람의 개성이 충분히 부여되면서 가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보다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가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구찌의 정체성 자체에도 영향이 가는 거죠. 한마디로 브랜드의 연속성과 헤리티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루샤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이 브랜드들은 아무리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와도 결과물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헤리티지를 못 넘어서거든요. 좀 더 나아가자면 현재 구찌의 정체성이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에 비해서 애매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많지만 그 정체성이 럭셔리를 지향하는지 패션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크게 갈리거든요. 확실한 것은 둘 다 동시에 지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럭셔리는 시간 개념이 없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패션에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패션은 트렌드를 따르고 트렌드가 패션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트렌드가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패션 산업에서 시즌마다 2월 상품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죠. 구찌의 정체성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애매하다고 했는데 이건 구찌의 정체성이 지난 10여 년 동안 패션적인 쪽으로 치우쳤었기 때문입니다. 패션 쪽의 트렌디함 덕분에 젊은이들에게 구찌가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 트렌디가 오히려 럭셔리의 가치를 깎아버린 거죠. 실제로 구찌 부진의 원인은 중국의 불경기가 맞지만 루이비통과 에르메스의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두 브랜드는 굳건하게 럭셔리의 이미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케어링 그룹의 포트폴리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VMH 그룹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각각의 브랜드들을 그룹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운영하죠. 그런데 케어링 그룹은 구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구찌 중심으로 운영돼서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찌가 흔들리니까 다른 사업부도 함께 흔들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구찌는 8, 90년대 이후 오랜만에 부진에 빠진 겁니다. 물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디자인과 구찌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 힘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구찌 위기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찌가 럭셔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반전을 이뤄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럭셔리 시장의 변화에도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